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입니다. 저자는 이정재, 출판사는 부커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2024년 청룡 에디션으로 다시 재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세상의 모습이 바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직업이 바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수입원이 바뀐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분명 많은 직업에서 위기와 변화가 생길 것이고 사라지는 직종도 또 생겨나는 직종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안주하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타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이 돈의 흐름과 연관지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풍수학에는 터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이를 보고 명당이니 흉당이니를 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는 터보다는 집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집보다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갑진년이 시작되는 이제부터는 늘 가족들이 항상 우선인 사람이 돼야 한다. 이는 갑이라는 양의 기운과 진이라는 양의 기운은 서로 부딪히는 기운으로 갈등을 생성하고 변화를 생성하며 서로 뿔뿔이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웬만한 행동으로는 가족 간의 화목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가족 간의 화목이 제대로 생성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무한한 운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잘 되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잘 안 되는 건 역시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모든 것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운과 기회를 항상 당신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가족의 화목 또한 마찬가지다.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핑계를 대는 대신에 자신을 먼저 바꾸려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화목이 생겨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원칙은 모두 다른 듯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 하나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몸소 자신의 삶에 적용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막대한 부와 번영을 만들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원칙을 어기고 살았기에 그만큼의 번영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어야 얻는다는 원칙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가정을 생각해보자. 나의 편함, 나의 쉬움보다 내 배우자의 편함과 쉬움, 그리고 내 자녀들의 편함과 쉬움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즉, 배려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연스레 배우자와의 사랑이 싹틀 것이고 아이들은 당신을 존중하며 존경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0년 동안 가정의 안정이 그리고 평안함이 모든 것에 초석이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양보가 생활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나의 생각보다는 가족들의 생각이 우선인 사람이 돼야 한다. 분명 이런 사람은 안정과 번영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1964년 갑진년에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갑진년에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 뚜렷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떤 변화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된다. 자신의 가야 될 길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가 없이 그냥 평소대로 살다가 큰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분명 향후 10년간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항상 갑진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다. 그 시기는 처음 10년이 가장 강했고 뚜렷했다. 분명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는 이 모든 변화의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목표가 뚜렷하면 길을 잃을 일이 없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목표만 보고 가면 되기 때문이다. 갑진년은 우두머리 둘이서 싸우는 형상을 가진 해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 특히 용이라는 동물은 항상 비와 바람, 천둥과 우레를 동반하며 생활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갑진년을 진이래라고 표현했다. 이는 벼락과 천둥이 몰아치는 한 해라는 의미다. 혼자서는 시련에 꺾이기 마련이고 다투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가정이 소중하다는 말도 앞서 했지만 특히 인맥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틀림없이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또 그런 10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항상 그 사람의 아래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잘 실천하지 못한다. 이유는 다양해 보여도 결국 단순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자기 주변 사람보다 더 잘나려고 하고 자기가 더 두드러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절대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금의 잘남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부유함을 편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항상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갑진년이 돼야 한다. 우리의 풍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당도 없고 흉당도 없다는 말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는 그곳이 아무리 흉당이라도 그 땅의 기운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서 흉한 기운을 변화시키면 그곳은 천하의 명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명당이라도 그 땅과 집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오히려 사람을 해하는 천하의 흉당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동양학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우리의 삶이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사물을 제대로 통제하고 절제하여 적절히 사용하는 법, 그리고 내 얼굴과 모습을 어떻게 바꿔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관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내 기운을 다 발휘하여 하늘로부터 얻은 원래의 운과 복을 다 누릴 수 있는지이다. 자존감은
당신을 당당하게 만들고 자책감은 당신을 비굴하게 만든다. 사주학에서는 조운은, 즉 복은 가벼워서 높이 있는 것이며 경계에서 맑은 곳으로 향한다는 말이 있다. 복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오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 항상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감을 북돋운 사람과 항상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책하고 비하하는 사람의 성취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현상이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동양학에서는 동심지연기 취열한이라고 해서 좋은 말에는 난초의 향기가 난다고 했다. 그렇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말로도 비참하다고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 실수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분에서 큰 착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곤 한다. 오늘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90% 이상은 평범한 일이거나 잘한 일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10%도 안 되는 잘못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 앓아가면서 시간을 보낸다. 예컨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운전을 잘했기에 사고가 없었을 것이고 또 점심 때는 밥도 잘 먹었기 때문에 체하지 않았던 것이고 길을 잘 살폈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을 다 잘하고 살아가다가 10%도 안 되는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10%도 안 되는 실수를 비난하고 자책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렇다. 운이 좋은 사람. 운을 얻을 사람은 90%의 잘한 일을 생각하고 나머지 10%를 줄여가려 노력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 운을 얻지 못할 사람은 이 10%의 잘못에 매몰되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해버린다는 것이다. 항상 칭찬하라.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 이것이 진정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공하는 남자의 지갑, 신발, 벨트.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한다. 난 왜 운이 살아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자신에게 운을 살아나게 만드는 풍수도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봐야 한다. 무일푼에서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궈낸 정정 회장을 생각해보자. 정정 회장은 왜 그렇게 자신이 번영했던 시절에 신었던 구두를 밑창과 뒷굽을 바꿔가면서 고집해 신었던 걸까? 돈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가를 일궈낸 이병철 회장은 왜 그렇게 항상 자신이 사용하던 안경테만을 고집했던 걸까? 그 역시 근검절약이 몸에 배서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기운을 살아나도록 만들고 무슨 일이든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주는 풍수 도구는 분명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보는 당신은 어떤 풍수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지갑이다. 지갑 안을 한번 살펴보자.
지갑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 중 하나이다. 대부분이 지갑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만 지갑 속에는 반드시 넣어둬야 할 것이 있고 또 절대 넣어두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제 지갑 속에 꼭 넣어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마 본인이나 가족들의 지갑 속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것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운이 살아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가족의 경우 가족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찍힌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다. 만약 없다면 수일 내로 나가서 한 장 찍도록 하라. 그리고 그 사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꺼내서 보도록 하라. 당신의 가족들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늘 자신을 긴장시키는 사진 속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리고 지갑 속이 텅 비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자녀나 배우자의 지갑에 단돈 얼마라도 넣어주도록 하자.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탓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현금은 지갑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 돈은 돈을 부르고 부를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이기 때문이다. 간혹 지갑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는 정말 풍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지갑은 자신과 맞는 것이 있고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거부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갑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 만약 재물 운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낡아서 못 쓰게 되더라도 수선을 해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이게 바로 유명한 재벌들이 늘 규칙처럼 여기고 있는 습관이다. 사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볼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풍수에 대한 신뢰가 맹목적이라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는가? 그러니 만약 재물 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갑을 바꿔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갑은 절대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몇천 원짜리 일자라도 자신과 잘 맞는 게 있고 몇백만짜리지만 잘 맞지 않는 게 있다. 두 번째는 신발이다. 늘 신는 구두와 간혹 신는 운동화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지만 현대 정주영 회장, 삼성 이병철 회장의 낡은 구두의 일화는 이미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두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나 낡은 구두를 고집했던 걸까? 이들은 구두가 자신의 성취운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구두가 바로 운을 살리는 풍수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성장 일로에 신었던 그 구두를 수십 년 동안 수선해가며 신었던 것이고 나중에 못 신게 될 정도로 낡았을 때는 신발장 맨 위에 올려놓고 잘 보관해 놨던 것이다. 이 낡은 구두를 보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발이 1000냥이면 모자는 100냥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러니 현재 성장 일로에 있다면 구두 역시 계속 신는 게 당연하다. 발냄새가 나든 낡아서 헤어지든 수선을 해서라도 계속 신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제일 먼저 구두부터 바꿔보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구두를 바꿀 때는 모양과 상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은 것이다. 구두 역시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는 벨트이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남자들을 한 번씩 보게 된다. 입은 옷은 흐트러져 있고 정장 바지는 입었는데 허리띠가 아래로 축 처져 있어 볼송 살아온 모습의 아저씨들 말이다. 옷 매무새는 상대에 대한 예의며 어떤 대학이든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에티켓이다. 왜일까? 이는 깔끔한 옷 매무새와 단정한 말투가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옷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사람은 만만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다. 옷 매무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벨트이다. 그래서 에티켓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벨트 착용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니 혹시 남편의 벨트가 너무 오래돼서 계속 풀리지는 않는지, 늘어나지는 않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당장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래야 운이 살아나게 된다. 당신의 남편을 어느 누구에게도 우습게 보이지 않는 남자로 만들어줘야 한다. 쓰던 모자를 잘못 주면 명예운이 딸려간다. 선물은 복을 담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미 없이 함부로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가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선물의 의미가 명예, 행복, 재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것 5가지는 절대 의미 없이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것이며 꼭 주어야 되는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5가지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절대 함부로 남에게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집에서 기르던 식물이다. 집에서 기르는 식물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조상님들은 집에서 기르는 수목을 가족이라고 여기셨다. 특히 우리 손때가 묻은 집안에서 오래도록 성장하며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이미 가족들과 기의 흐름을 공유하며 일정 부분 동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식물 입장에서도 남에게 가는 게 달가울 리가 없다. 풍수학에서는 식물을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 생각 없이 남에게 준 식물은 자칫 가정의 화목과 운을 깨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아끼는 분 또는 존경하는 분에게 식물을 선물하고 싶다면 새로 사서 주는 게 좋다. 두 번째, 오래된 가구이다. 풍수학적으로 가구는 행복을 의미한다. 오래돼서 못 쓰는 가구라면 폐기해야 한다. 절대 남에게 줘서는 안 된다. 예로부터 가구를 나눈다는 것은 분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한 번 가구를 들이면 절대 바꾸는 일이 없었고 이를 버리는 것조차 몹시 꺼리셨다. 가구가 아내 것이라면 아내가 분가를 한다는 것이고 집을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남편의 것이라면 남편이 분가를 한다는 의미이고 남편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의 것이라면 자녀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셨다. 그렇기에 가구는 절대 남에게 주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명을 다해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기하는 것이 맞다. 세 번째,
모자이다. 모자는 자신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님들은 의복은 남에게 빌려주더라도 갓은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않았다. 또한 사모도 관직의 차이를 두고 착용하며 자기의 것을 엄격히 하셨다. 명예는 그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없다. 요즘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 풍수학에서는 사모가 바르고 갓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착용해야 명예운이 좋아진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 조상님들은 갓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자신의 명예를 남에게 주는 것이라고 여겼다. 네 번째는 지갑이다. 지갑은 자신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과거에는 지갑을 종이나 비단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으나 반드시 지갑 안에는 자신의 문양이나 글을 새겨가지고 다니는 게 원칙이었다. 이는 그만큼 지갑의 중요성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사실 풍수학은 무의식을 자극하는 학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의 무의식이 만드는 그 행동들이 곧 자신의 번영과 몰락을 만든다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풍수학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던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던 헌 지갑은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새 지갑이라 하더라도 나의 장래를 같이 할 사람이거나 같은 경제권 아래 있는 부부나 가족이 아니라면 선물해서는 안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로 운을 맞게 되고 불행해지게 만드는 옷차림도 있다고 말한다.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바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이다. 풍수학에서도 옷이나 기본 장신구는 당신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다. 길을 걸어가던 중 낯선 사람이 당신 곁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 만약 이 사람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다면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려고 한다면 그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하고 싶은 게 분명하다. 그러니 앞으로 이야기할 5가지 옷차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한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옷에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며 색이 바랬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풍수학에서는 생가사의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번영해갈 사람이냐, 몰락해갈 사람이냐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절대 몰락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좋은 운은 맑고 깨끗하고 가벼우며 경쾌하고 생기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머무르지 않고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옷을 걸어둘 때도 절대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철제 옷걸이에 걸어둔 티셔츠나 얇은 옷은 잘 늘어나 버리니까 말이다.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친절이나 호의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라.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의복 손질은 늘 정갈하게 하셨고 옷차림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당신의 정장과 외투인 것이다. 세 번째, 낡은 운동화와 구두는 절대 신지 마라.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은 행동과 생각의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편한 대로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신발을 신는 사람은 한 걸음을 내디더라도 되둬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말 역시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면 다 뱉어버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오기 힘들 것이고 이에 따라 인생의 번영이 만들어지는 일 역시 어려울 것이다. 아파트 역시 흉당과 명당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 만약 흉당인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얼마 안 가 스스로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가족들의 삶의 리듬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가정의 재물운과 번영운을 막는다. 가령 다음과 같은 아파트는 절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봐라. 첫 번째, 환기가 어려운 아파트다. 바람이 잘 통하고 바라보는 시선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풍수학의 기본이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실내가 더운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실내가 추운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정답은 없다. 둘 다 나쁜 아파트다. 실내가 춥다는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자재를 충분히 쓰지 않아 잘못 지어진 아파트라는 것이다. 실내가 덥다는 것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니 풍수학적인 요건이 아주 나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 중 무엇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실내가 더운 아파트다. 실내가 추운 아파트도 나쁜 아파트이긴 하지만 이런 아파트는 실내 공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가 있다. 하지만 바깥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바깥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아 실내가 뜨거운 아파트들은 5월에서 6월만 되면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이 되면 실내의 모든 곳에 온종일 에어컨을 틀어둬야 한다.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문제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창문을 모두 열어보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지 잘 확인해 봐야 한다. 두 번째, 길가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다. 만약 고층이라 창을 열어도 길가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을 만한 정도의 층수라면 절대로 창을 열어두고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거실창은 물론이고 조그마한 창이라도 열고 있기 불편하다. 지나다니는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가 온종일 밤새도록 시끄러울 테니까 말이다. 거실창이 도로 쪽으로 나 있는 아파트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런 집에 살면 실내 창을 전부 닫고
생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내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실내 냄새가 당신의 옷과 몸에 배어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좋은 옷을 입더라도 그 옷의 특유의 냄새가 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차로 인한 먼지와 도로의 먼지가 늘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도저히 창문을 열 수 없도록 말이다. 과거의 고택들을 잘 살펴보면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큰 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어져 있으며 침실이나 주거하는 장소는 반드시 안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아파트 역시 길가에 세워진 동보다는 단지 안쪽이나 가운데 세워진 동이 훨씬 편하고 안락하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아파트의 저층이다. 과거 주택 문화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세대가 한 곳에 밀집된 경우가 없었다. 그러니 당연한 사생활 보호라는 그러한 부분 또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요즘의 경우 수백, 아니 수천의 가구가 한 곳에 모여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느 곳에서나 사생활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 아파트 저층에 살면 낮에는 조금 덜할지 모르겠지만 여름날 저녁에는 편한 복장으로 거실에 앉아있기도 힘들다. 당신의 모습이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층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사생활 보호 필름을 거실창에 붙이면 좋겠지만 만약 월세나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싼 비용을 들여서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늘 커튼을 쳐두지만 무더운 여름날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다. 풍수학에서는 밖에서 집안 내부가 보이는 것을 가장 나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늘 거주지의 경우 처마 위에서 보이는 것을 막았다. 또 담을 쌓고 담 주변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밖에서 보이는 것을 막았으며 내당 앞에는 몇 개의 건물을 두어 철저하게 보호했다. 이는 가정의 행복운과 화목운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부자들은 행복운과 화목운을 지키기 위해 고층에 살기도 하며 비싼 돈을 들여 자연 실내 환기가 되도록 설치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가정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부자들의 거실에는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담는 물건들이 있다. 또 거실에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물건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진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자신의 꿈을 나타내는 모형이나 물건일 수도 있다. 꼭 명심하라. 부자들은 누구나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소품들을 보면서 자신의 의지를 다진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이들은 가족의 화목이 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상징하는 소품을 꼭 거실에 둔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거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하지만 거실은 집의 구심점이자 휴식을 취하는 곳이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앞서와 같은 것들은 부잣집에 반드시 있는 것이며 이들은 이를 자신의 무의식에 성공을 심어 넣어 항상 자신의 행동이 성취를 위한 행동이 되도록 만든다. 앞서 말한 거실 풍수 인테리어 중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따라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이 앞서 말한 것들을 명심하고 이해한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변해갈 것이고 어느 순간 운의 선순환에 올라탈 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풍수 인테리어 소품은 아니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바로 청결함이다. 청결함은
세상 모든 부잣집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것이다. 풍수학에서는 청결하지 않은 부자는 절대로 없다고 말한다. 집안에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것이고, 이 부지런함이 성공을 만들고 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동서양 어디든 모든 성공의 첫째 원칙이다. 부엌의 기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구가 청결하고 작동이 잘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부뚜막을 닦았다. 과거의 부뚜막이 바로 오늘날의 화구이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안주인의 근면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뚜막을 보라고 했다.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오래된 기름때가 끼어 있다면 안주인이 게으르다는 것이다. 게으른 집에는 운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풍수학의 요지이다. 화구를 늘 깔끔하게 닦아 놓으면 돈이 들어올 것이다. 전기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냉장고와 같은 전기 제품들이 고장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고쳐야 하며 평소에는 항상 깨끗이 닦아야 한다. 부엌에서 재물 운을 의미하는 것이 화구라는 것을 명심하고 꼬박꼬박 청소를 한다면 재물 운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화장실의 조명은 무조건 밝아야 한다. 이는 가정에서 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화장실과 주방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오행의 기운은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부엌과 화장실의 기운을 조절해서 균형을 잡아줄 화오행이 필요하다. 이것은 앞서 말한 과요불급의 이치이기도 하다. 혹시 화장실의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전구가 너무 오래돼서 불이 희미하다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두 번째로, 환풍기는 반드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화장실과 욕실을 같이 사용한다. 때문에 화장실에서 방출되는 수오행의 기운이 과다해졌고, 이는 가정의 재물운 상승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위생적으로도 습기 때문에 세균이 화장실 안에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환기는 필수이다. 좋은 기운은 좋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은 풍수학의 기본이다. 혹시 샤워 후에 한두 시간 지난 뒤에도 화장실에 습기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환풍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한다. 그리고 환풍기 청소는 무조건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한다. 환풍기가 재물 운의 변화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귀찮고 힘들더라도 힘이 날 것이다. 세 번째로, 악취 제거제는 꼭 나무 향이 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요즘 화장실에 인공적인 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재물운의 상승을 위해서라면 숲이 떠오르는 나무 향을 사용하는 게 좋다. 다만 향이 너무 진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목 오행의 기운이 수 오행의 기운을 자연히 감소시켜 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지키고 재물 운을 상승시킬 것이다. 굳이 풍수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자연은 인간의 기운을 가장 잘 살아나도록, 가장 맑아지도록 만든다. 화장실에서 자연의 기운을 얻는다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맑은 에너지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가족들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이며, 좋은 에너지가 가족 구성원들의 아침을 상쾌하게, 저녁을 개운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2024년 개정판이 나와서 다시 한번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입니다. 저자는 이정재, 출판사는 북커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2024년 청룡 에디션으로 다시 재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세상의 모습이 바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직업이 바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수입원이 바뀐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분명 많은 직업에서 위기와 변화가 생길 것이고 사라지는 직종도 또 생겨나는 직종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안주하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타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이 돈의 흐름과 연관지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풍수학에는 터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이를 보고 명당이니 흉당이니를 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는 터보다는 집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집보다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갑진년이 시작되는 이제부터는 늘 가족들이 항상 우선인 사람이 돼야 한다. 이는 갑이라는 양의 기운과 진이라는 양의 기운은 서로 부딪히는 기운으로 갈등을 생성하고 변화를 생성하며 서로 뿔뿔이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웬만한 행동으로는 가족 간의 화목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가족 간의 화목이 제대로 생성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무한한 운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잘 되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잘 안 되는 건 역시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모든 것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운과 기회를 항상 당신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가족의 화목 또한 마찬가지다.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핑계를 대는 대신에 자신을 먼저 바꾸려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화목이 생겨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원칙은 모두 다른 듯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 하나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몸소 자신의 삶에 적용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막대한 부와 번영을 만들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원칙을 어기고 살았기에 그만큼의 번영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어야 얻는다는 원칙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가정을 생각해보자. 나의 편함, 나의 쉬움보다 내 배우자의 편함과 쉬움, 그리고 내 자녀들의 편함과 쉬움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즉, 배려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연스레 배우자와의 사랑이 싹틀 것이고 아이들은 당신을 존중하며 존경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0년 동안 가정의 안정이 그리고 평안함이 모든 것에 초석이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양보가 생활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나의 생각보다는 가족들의 생각이 우선인 사람이 돼야 한다. 분명 이런 사람은 안정과 번영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1964년 갑진년에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갑진년에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 뚜렷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떤 변화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된다. 자신의 가야 될 길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가 없이 그냥 평소대로 살다가 큰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분명 향후 10년간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항상 갑진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다. 그 시기는 처음 10년이 가장 강했고 뚜렷했다. 분명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는 이 모든 변화의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목표가 뚜렷하면 길을 잃을 일이 없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목표만 보고 가면 되기 때문이다. 갑진년은 우두머리 둘이서 싸우는 형상을 가진 해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 특히 용이라는 동물은 항상 비와 바람, 천둥과 우레를 동반하며 생활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갑진년을 진이래라고 표현했다. 이는 벼락과 천둥이 몰아치는 한 해라는 의미다. 혼자서는 시련에 꺾이기 마련이고 다투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가정이 소중하다는 말도 앞서 했지만 특히 인맥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틀림없이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또 그런 10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항상 그 사람의 아래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잘 실천하지 못한다. 이유는 다양해 보여도 결국 단순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자기 주변 사람보다 더 잘나려고 하고 자기가 더 두드러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절대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금의 잘남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부유함을 편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항상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갑진년이 돼야 한다. 우리의 풍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당도 없고 흉당도 없다는 말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는 그곳이 아무리 흉당이라도 그 땅의 기운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서 흉한 기운을 변화시키면 그곳은 천하의 명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명당이라도 그 땅과 집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오히려 사람을 해하는 천하의 흉당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동양학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우리의 삶이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사물을 제대로 통제하고 절제하여 적절히 사용하는 법, 그리고 내 얼굴과 모습을 어떻게 바꿔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관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내 기운을 다 발휘하여 하늘로부터 얻은 원래의 운과 복을 다 누릴 수 있는지이다. 자존감은 당신을 당당하게 만들고 자책감은 당신을 비굴하게 만든다. 사주학에서는 좋은 운, 즉 복은 가벼워서 높이 있는 것이며 경쾌해서 맑은 곳으로 향한다는 말이 있다. 복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오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 항상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감을 북돋운 사람과 항상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책하고 비하하는 사람의 성취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현상이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동양학에서는 동심지연기 취열한이라고 해서 좋은 말에는 난초의 향기가 난다고 했다. 그렇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말로도 비참하다고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 실수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분에서 큰 착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곤 한다. 오늘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90% 이상은 평범한 일이거나 잘한 일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10%도 안 되는 잘못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 앓아가면서 시간을 보낸다. 예컨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운전을 잘했기에 사고가 없었을 것이고 또 점심 때는 밥도 잘 먹었기 때문에 체하지 않았던 것이고 길을 잘 살폈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을 다 잘하고 살아가다가 10%도 안 되는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10%도 안 되는 실수를 비난하고 자책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렇다. 운이 좋은 사람. 운을 얻을 사람은 90%의 잘한 일을 생각하고 나머지 10%를 줄여가려 노력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 운을 얻지 못할 사람은 이 10%의 잘못에 매몰되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해버린다는 것이다. 항상 칭찬하라.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 이것이 진정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공하는 남자의 지갑, 신발, 벨트.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한다. 난 왜 운이 살아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자신에게 운을 살아나게 만드는 풍수도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봐야 한다. 무일푼에서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궈낸 정주영 회장을 생각해보자. 정주영 회장은 왜 그렇게 자신이 번영했던 시절에 신었던 구두를 밑창과 뒷굽을 바꿔가면서 고집해 신었던 걸까? 돈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가를 일궈낸 이병철 회장은 왜 그렇게 항상 자신이 사용하던 안경테만을 고집했던 걸까? 그 역시 근검절약이 몸에 배설하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기운을 살아나도록 만들고 무슨 일이든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주는 풍수 도구는 분명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보는 당신은 어떤 풍수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지갑이다. 지갑 안을 한번 살펴보자. 지갑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 중 하나이다. 대부분이 지갑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만 지갑 속에는 반드시 넣어둬야 할 것이 있고 또 절대 넣어두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제 지갑 속에 꼭 넣어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마 본인이나 가족들의 지갑 속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것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운이 살아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가족의 경우 가족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찍힌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다. 만약 없다면 수일 내로 나가서 한 장 찍도록 하라. 그리고 그 사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꺼내서 보도록 하라. 당신의 가족들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늘 자신을 긴장시키는 사진 속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리고 지갑 속이 텅 비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자녀나 배우자의 지갑에 단돈 얼마라도 넣어주도록 하자.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탓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현금은 지갑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 돈은 돈을 부르고 부를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이기 때문이다. 간혹 지갑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는 정말 풍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지갑은 자신과 맞는 것이 있고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거부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갑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 만약 재물 운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낡아서 못 쓰게 되더라도 수선을 해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이게 바로 유명한 재벌들이 늘 규칙처럼 여기고 있는 습관이다. 사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볼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풍수에 대한 신뢰가 맹목적이라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는가? 그러니 만약 재물 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갑을 바꿔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갑은 절대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몇천 원짜리 일자라도 자신과 잘 맞는 게 있고 몇백만짜리지만 잘 맞지 않는 게 있다. 두 번째는 신발이다. 늘 신는 구두와 간혹 신는 운동화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지만 현대 정주영 회장, 삼성 이병철 회장의 낡은 구두의 일화는 이미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두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나 낡은 구두를 고집했던 걸까? 이들은 구두가 자신의 성취운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구두가 바로 운을 살리는 풍수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성장 일로에 신었던 그 구두를 수십 년 동안 수선해가며 신었던 것이고 나중에 못 신게 될 정도로 낡았을 때는 신발장 맨 위에 올려놓고 잘 보관해 놨던 것이다. 이 낡은 구두를 보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발이 1000냥이면 모자는 100냥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러니 현재 성장 일로에 있다면 구두 역시
계속 씻는 게 당연하다. 발냄새가 나든 낡아서 헤어지든 수선을 해서라도 계속 신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제일 먼저 구두부터 바꿔보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구두를 바꿀 때는 모양과 상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은 것이다. 구두 역시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는 벨트이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남자들을 한 번씩 보게 된다. 입은 옷은 흐트러져 있고 정장 바지는 입었는데 허리띠가 아래로 축 처져 있어 볼송 살아온 모습의 아저씨들 말이다. 옷 매무새는 상대에 대한 예의며 어떤 대학이든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에티켓이다. 왜일까? 이는 깔끔한 옷 매무새와 단정한 말투가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옷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사람은 만만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다. 옷 매무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벨트이다. 그래서 에티켓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벨트 착용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니 혹시 남편의 벨트가 너무 오래돼서 계속 풀리지는 않는지, 늘어나지는 않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당장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래야 운이 살아나게 된다. 당신의 남편을 어느 누구에게도 우습게 보이지 않는 남자로 만들어줘야 한다. 쓰던 모자를 잘못 주면 명예운이 딸려간다. 선물은 복을 담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미 없이 함부로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가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선물의 의미가 명예, 행복, 재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것 5가지는 절대 의미 없이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것이며 꼭 주어야 되는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5가지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절대 함부로 남에게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집에서 기르던 식물이다. 집에서 기르는 식물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조상님들은 집에서 기르는 수목을 가족이라고 여기셨다. 특히 우리 손때가 묻은 집안에서 오래도록 성장하며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이미 가족들과 기의 흐름을 공유하며 일정 부분 동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식물 입장에서도 남에게 가는 게 달가울 리가 없다. 풍수학에서는 식물을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 생각 없이 남에게 준 식물은 자칫 가정의 화목과 운을 깨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아끼는 분 또는 존경하는 분에게 식물을 선물하고 싶다면 새로 사서 주는 게 좋다. 두 번째, 오래된 가구이다. 풍수학적으로 가구는 행복을 의미한다. 오래돼서 못 쓰는 가구라면 폐기해야 한다. 절대 남에게 줘서는 안 된다. 예로부터 가구를 나눈다는 것은 분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한 번 가구를 들이면 절대 바꾸는 일이 없었고 이를 버리는 것조차 몹시 꺼리셨다. 가구가 아내 것이라면 아내가 분가를 한다는 것이고 집을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남편의 것이라면 남편이 분가를 한다는 의미이고 남편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의 것이라면 자녀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셨다.
그렇게의 가구는 절대 남에게 주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명을 다해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기하는 것이 맞다. 세 번째, 모자이다. 모자는 자신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님들은 의복은 남에게 빌려주더라도 갓은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않았다. 또한 사모도 관직의 차이를 두고 착용하며 자기의 것을 엄격히 하셨다. 명예는 그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없다. 요즘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 풍수학에서는 사모가 바르고 갓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착용해야 명예운이 좋아진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 조상님들은 갓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자신의 명예를 남에게 주는 것이라고 여겼다. 네 번째는 지갑이다. 지갑은 자신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과거에는 지갑을 종이나 비단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으나 반드시 지갑 안에는 자신의 문양이나 글을 새겨가지고 다니는 게 원칙이었다. 이는 그만큼 지갑의 중요성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사실 풍수학은 무의식을 자극하는 학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의 무의식이 만드는 그 행동들이 곧 자신의 번영과 몰락을 만든다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풍수학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던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던 헌 지갑은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새 지갑이라 하더라도 나의 장래를 같이 할 사람이거나 같은 경제권 아래 있는 부부나 가족이 아니라면 선물해서는 안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로 운을 맞게 되고 불행해지게 만드는 옷차림도 있다고 말한다.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바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이다. 풍수학에서도 옷이나 기본 장신구는 당신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다. 길을 걸어가던 중 낯선 사람이 당신 곁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 만약 이 사람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다면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려고 한다면 그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하고 싶은 게 분명하다. 그러니 앞으로 이야기할 5가지 옷차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한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며 색이 바랬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풍수학에서는 생가사의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번영해 갈 사람이냐, 몰락해 갈 사람이냐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절대 몰락해 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좋은 운은 맑고 깨끗하고 가벼우며 경쾌하고 생기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머무르지 않고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옷을 걸어둘 때도 절대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철제 옷걸이에 걸어둔 티셔츠나 얇은 옷은 잘 늘어나 버리니까 말이다.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친절이나 호의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라.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의복 손질은 늘 정갈하게 하셨고 옷차림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당신의 정장과 외투인 것이다. 세 번째, 낡은 운동화와 구두는 절대 신지 마라.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은 행동과 생각의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편한 대로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신발을 신는 사람은 한 걸음을 내디더라도 되둬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말 역시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면 다 뱉어버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오기 힘들 것이고 이에 따라 인생의 번영이 만들어지는 일 역시 어려울 것이다. 아파트 역시 흉당과 명당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 만약 흉당인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얼마 안 가 스스로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가족들의 삶의 리듬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가정의 재물운과 번영운을 막는다. 가령 다음과 같은 아파트는 절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봐라. 첫 번째, 환기가 어려운 아파트다. 바람이 잘 통하고 바라보는 시선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풍수학의 기본이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실내가 더운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실내가 추운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정답은 없다. 둘 다 나쁜 아파트다. 실내가 춥다는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자재를 충분히 쓰지 않아 잘못 지어진 아파트라는 것이다. 실내가 덥다는 것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니 풍수학적인 요건이 아주 나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 중 무엇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실내가 더운 아파트다. 실내가 추운 아파트도 나쁜 아파트이긴 하지만 이런 아파트는 실내 공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가 있다. 하지만 바깥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바깥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아 실내가 뜨거운 아파트들은 5월에서 6월만 되면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이 되면 실내의 모든 곳에 온종일 에어컨을 틀어둬야 한다.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문제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창문을 모두 열어보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지 잘 확인해 봐야 한다. 두 번째, 길가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다. 만약 고층이라 창을 열어도 길가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을 만한 정도의 층수라면 절대로 창을 열어두고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거실창은 물론이고 조그마한 창이라도 열고 있기 불편하다. 지나다니는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가 온종일 밤새도록 시끄러울 테니까 말이다.
거실창이 도로 쪽으로 나 있는 아파트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런 집에 살면 실내 창을 전부 닫고 생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내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실내 냄새가 당신의 옷과 몸에 배어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좋은 옷을 입더라도 그 옷의 특유의 냄새가 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차로 인한 먼지와 도로의 먼지가 늘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도저히 창문을 열 수 없도록 말이다. 과거의 고택들을 잘 살펴보면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큰 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어져 있으며, 침실이나 주거하는 장소는 반드시 안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아파트 역시 길가에 세워진 동보다는 단지 안쪽이나 가운데 세워진 동이 훨씬 편하고 안락하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아파트의 저층이다. 과거 주택 문화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세대가 한 곳에 밀집된 경우가 없었다. 그러니 당연한 사생활 보호라는 그러한 부분 또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요즘의 경우 수백, 아니 수천의 가구가 한 곳에 모여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느 곳에서나 사생활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 아파트 저층에 살면 낮에는 조금 덜할지 모르겠지만 여름날 저녁에는 편한 복장으로 거실에 앉아있기도 힘들다. 당신의 모습이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층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사생활 보호 필름을 거실창에 붙이면 좋겠지만, 만약 월세나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싼 비용을 들여서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늘 커튼을 쳐두지만 무더운 여름날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다. 풍수학에서는 밖에서 집안 내부가 보이는 것을 가장 나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늘 거주지의 경우 처마 위에서 보이는 것을 막았다. 또 담을 쌓고 담 주변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밖에서 보이는 것을 막았으며, 내당 앞에는 몇 개의 건물을 두어 철저하게 보호했다. 이는 가정의 행복운과 화목운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부자들은 행복운과 화목운을 지키기 위해 고층에 살기도 하며 비싼 돈을 들여 자연 실내 환기가 되도록 설치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가정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부자들의 거실에는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담는 물건들이 있다. 또 거실에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물건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진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자신의 꿈을 나타내는 모형이나 물건일 수도 있다. 꼭 명심하라. 부자들은 누구나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소품들을 보면서 자신의 의지를 다진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이들은 가족의 화목이 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상징하는 소품을 꼭 거실에 둔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거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하지만 거실은 집의 구심점이자 휴식을 취하는 곳이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앞서와 같은 것들은 부잣집에 반드시 있는 것이며, 이들은 이를 자신의 무의식에 성공을 심어 넣어 항상 자신의 행동이 성취를 위한 행동이 되도록 만든다. 앞서 말한 거실 풍수 인테리어 중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따라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이 앞서 말한 것들을 명심하고 이해한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변해갈 것이고 어느 순간 운의 선순환에 올라탈 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풍수 인테리어 소품은 아니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바로 청결함이다. 청결함은 세상 모든 부잣집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것이다. 풍수학에서는 청결하지 않은 부자는 절대로 없다고 말한다. 집안에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것이고, 이 부지런함이 성공을 만들고 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동서양 어디든 모든 성공의 첫째 원칙이다. 부엌의 기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구가 청결하고 작동이 잘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부뚜막을 닦았다. 과거의 부뚜막이 바로 오늘날의 화구이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안주인의 근면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뚜막을 보라고 했다.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오래된 기름때가 끼어 있다면 안주인이 게으르다는 것이다. 게으른 집에는 운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풍수학의 요지이다. 화구를 늘 깔끔하게 닦아 놓으면 돈이 들어올 것이다. 전기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냉장고와 같은 전기 제품들이 고장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고쳐야 하며 평소에는 항상 깨끗이 닦아야 한다. 부엌에서 재물 운을 의미하는 것이 화구라는 것을 명심하고 꼬박꼬박 청소를 한다면 재물 운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화장실의 조명은 무조건 밝아야 한다. 이는 가정에서 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화장실과 주방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오행의 기운은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부엌과 화장실의 기운을 조절해서 균형을 잡아줄 화오행이 필요하다. 이것은 앞서 말한 과요불급의 이치이기도 하다. 혹시 화장실의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전구가 너무 오래돼서 불이 희미하다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두 번째로, 환풍기는 반드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화장실과 욕실을 같이 사용한다. 때문에 화장실에서 방출되는 수오행의 기운이 과다해졌고, 이는 가정의 재물운 상승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위생적으로도 습기 때문에 세균이 화장실 안에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환기는 필수이다. 좋은 기운은 좋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은 풍수학의 기본이다. 혹시 샤워 후에 한두 시간 지난 뒤에도 화장실에 습기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환풍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한다. 그리고 환풍기 청소는 무조건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한다. 환풍기가 재물 운의 변화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귀찮고 힘들더라도 힘이 날 것이다. 세 번째로, 악취 제거제는 꼭 나무 향이 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요즘 화장실에 인공적인 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재물운의 상승을 위해서라면 숲이 떠오르는 나무 향을 사용하는 게 좋다. 다만 향이 너무 진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목 오행의 기운이 수 오행의 기운을 자연히 감소시켜 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지키고 재물 운을 상승시킬 것이다. 굳이 풍수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자연은 인간의 기운을 가장 잘 살아나도록, 가장 맑아지도록 만든다. 화장실에서 자연의 기운을 얻는다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맑은 에너지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가족들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이며, 좋은 에너지가 가족 구성원들의 아침을 상쾌하게, 저녁을 개운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2024년 개정판이 나와서 다시 한번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